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9장, 20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론의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고,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임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치주 치료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예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는 영어로 프로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예후, 뭐 사전을 찾아보면 예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질환을 봤을 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 그리고 그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지식을 합해가지고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예후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시기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이에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한 다음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환자들이 동의하거나 행복해야 할 환자는 없겠죠.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정확한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1단계는 일단 진단이에요. 어떠한 병을 갖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치아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다 라고 예후를 평가해주면 살릴 거는 살리고 뺄 거는 빼고 하는 치료 계획이 나오겠죠. 이 예후는 위험인자랑 혼동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마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주 영역에서 예후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저널은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 되겠고요. 상당히 이제 오래된 논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논문이 되겠어요. 치아 치주 상태를 평가하는 예후를 6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시더라도 정말 건강한 치아에 이 파필라도 인택트하고요. 리세션 거의 없고 치태치석 거의 없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죠. 뼈 안 녹았고 치은 상태 좋고요. 또 환자도 이제 젊고 코퍼레이션 협조도도 매우 좋아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잘 따라올 환자입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이라든지 흡연 뭐 등등 저희 배웠던 여러 가지 인자들 없습니다. 정말 엑설런트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 사람의 이 치아는 아마도 영원히 잘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굿입니다. 굿. 엑설런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치석도 있고 본도 조금 녹았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본이 그래도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뼈가 녹아는 있습니다. CJ로부터 한 3, 4m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티올로직 팩터를 컨트롤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고 환자의 협조도가 상당히 또 괜찮고 전신질환이나 환경 팩터는 없지만 만일에 있더라도 잘 조절할 수 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남자 환자였기 때문에 이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래도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굿으로 평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주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후부터는. 자, 페어하다라고 하는 거, 뭐 우리말로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이 정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adequate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치아의 모빌리티도 조금 있고요. Furcation Grade 1 인발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환자 협조도는 좋은데 이러한 이 전신질환 내지는 환경적인 팩터가 조금 있어요. 이러면 약간 불안하죠? 요런 걸 바로 페어하다. 뭐 아주 큰 상태는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조심은 해야겠다. 요런 거를 페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치아를 빼야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푸어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중등도 내지는 어드밴스드까지 본로스가 보이고요. 치아는 당연히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클래스 2까지 퍼케이션 인발브가 됐고요. 환자가 잘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환자의 코퍼레이션이 떨어져요. 이 푸어부터는 환자가 도저히 뭐 양치질 하세요, 치간 칫솔 하세요, 치실 쓰세요 하는데 도저히 안 합니다. 3개월 뒤에 오세요 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올 때마다 시리고 아프다고 불평만 하죠. 이런 경우 이제 예후가 푸어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퀘스처너블, 그 다음에 호플리스로 넘어가는 요 단계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아닌데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뼈가 녹았고요. 클래스 3까지, 즉 퍼케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3&through까지 녹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모빌리티가 생겼을 거고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들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팩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퀘스처너블, 즉 발치가 충분히 권장될 수 있는 상태가 됐겠죠. 마지막입니다. 호플리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즉시 발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미디어트하게 발치를 권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야 된다. 요거는 호플리스 단계에서만 저희가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되겠어요. 두 가지의 예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치아를 하나만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아를 가지고 있는 치아의 뼈, 그 다음에 주변의 상악과 하악, 그리고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치아의 인디비주얼 투스의 예후도 보아야 되지만 이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으로서의 오버롤 프로그노시스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잇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철학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의 심리, 환자의 직업, 또 환자의 지금 고민, 건강 상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같이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 옛날식으로 하면 별표 셋, 밑줄 쫙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 읽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소적 요인이 좀 많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으시면은 뭐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국소적 요인 중에서 해부학적 요인입니다. 단근치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치간 칫솔도 쉽게 들락날락하고 저희가 치과 치료할 때에도 기구 접근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깨끗하게 디브리드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근치예요. 특히 상악은 루트가 3개죠. 4개인 경우도 있고요. 하악도 역시 루트가 2개 내지는 3개인데 또 이와 같이 모래시계 형태의 컨케비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깊이가 그리고 심지어 0.7m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들락날락하면서 요 언더컷 부분, 컨케비티 부분을 쉽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부학적 요인에 의해서 치아의 예후가 안타깝게도 좀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요 정확한 수치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에 컨케비티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느 치아가 더 심한지 그 정도는 대략 느낌으로 기억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공부했던 치주를 총정리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참고 대방출을 했어요. 경희대 임현찬 교수님과 함께. 요분이 이제 임현찬 교수님이고요. 생긴 게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좀 실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좀 와일드하게 그려졌는데 어쨌건 저희 둘이서 같이 2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교과서가 치주 비타민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 병맛 컨셉으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시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발가락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안 닦이는 부분들, 접근이 안 되는 부분에 병이 호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좀과 치주염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자 중 한 명의 발입니다. 제 발은 아니고요. 저자 중 한 명의 발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퍼케이션의 접근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치아의 예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퍼케이션의 그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계도라고 하는데 다이버전트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왼쪽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치아들은 상당히 좁아요. 특히 저희가 새로운 그레이시 큐렛을 샀을 경우에 그 그레이시 큐렛은 샤프닝을 하면서 점점 더 얇아지게 되지만 처음 샀을 때에는 아예 이 안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아주 작은 크랙 같은 경우 그런 정도로 얇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도 어렵고 기계적인 치태나 치석 제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푸어한 프로그노시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치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로컬 팩터들 고려하셔가지고 예후를 잘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치아의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치료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치에 관련해가지고 좀 언급을 좀 해드릴까 해요. 자, 환자 입장에서 발치라고 하는 거는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은 어떤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특히 이제 치아를 처음 빼시는 젊은 분의 경우에는 내 몸이 이제 슬슬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서글픈 마음도 들고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거부하시게 되고 또한 많이 속상해하실 수밖에 없죠. 정말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 지금 너무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냥 두면 이건 분명히 앱세스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전략적으로 틀니를 넣어야 되거나 뭐 해야 되는데 도저히 치료 계획에서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이럴 때에는 빼야 됩니다만 그 외에는 저는 절대로 치아를 제가 먼저 빼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치아는 빼야 될 치아입니다라고 설명은 드리죠. 하지만 치아를 빼는 거는 환자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저의 은사님이신 저희 김종관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평생의 어떤 가르침인데요. 환자가 먼저 빼자고 하기 전에 저는 절대로 치아를 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도 많이 흔들리고 불편할 수 있죠. 당연하죠. 빼야 될 치아를 유지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치아를 살려가지고 내가 행복한 만족감과 그 다음에 그 치아를 줌으로써 불편감 요거를 저울질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치아를 유지하는 것에 어떤 만족감이 더 크면은 조금 아프더라도 요게 이제 무거우니까 이거는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치아를 둠으로써 오히려 아프고 고름이 잡히고 문제가 생기는 요게 이제 무거워지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치아를 유지하는 만족감보다는 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게 더 크니까 그때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저울의 컨셉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만일에 환자분이 치아를 유지하는 만족감이 더 크시다. 그러시면은 치아를 두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통증에 의한 이 불편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게 자연 치아를 두는 거의 만족감보다 더 무거워지는 중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빼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분도 행복하고 저 또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쓰실 수 있게 했다는 만족감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료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치아를 다 최대한 유지를 하겠지만 교과서상으로는 구치부의 스탑을 좀 두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됐을 때
임플란트가 되기 전까지 어떤 기능 면에서 쓸 수 있도록 두어라 라는 게 되어 있고요. 심미적인 부위에서도 치료 종결 전까지는 좀 두었다가 나중에 빼주어라. 그 다음에 인접치 치료하는 동안 가망 없는 치아는 발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부분 마취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치아 같이 빼버리면 환자분이 마취를 한 번 덜 받아도 되니까 이왕 치료하는 김에 그 옆에 거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컨셉만 가지고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라라는 것이 치료 계획, 교과서적인 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중요한 그림이 되겠고요. 자, 처음에 저희 환자가 치주과에 내원을 합니다. 응급치료 내지는 원인 치료기라고 하는데 cause related, 원인과 관계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비외과적인 대부분 처치를 시행을 하죠. SCRP, 스케일링, 루트 플레이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스케일링과 루트 플레이닝을 반복적으로 부위별로 진행을 하면 일단 끝나요. 근데 옛날 교과서에는 이렇게 해서 외과적으로 넘어가라고 돼 있었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컨셉이 바뀌었고요. 무조건 메인터넌스를 일단 넘어갑니다. 환자를 주기적으로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리콜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지 단계로 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보철이 들어가요. 다시 메인터넌스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치주에서 핵심은 이 메인터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그때그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치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치아를 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큰 어떤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와 함께 느끼는 어떤 연민 이러한 것에서 진정한 환자와 공감 내지는 감정이입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환자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치과 의사 그리고 평생 남는 좋은 어떤 동료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을 하거나 학교에 남거나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저희는 평생 환자를 대해야 되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으로서 항상 환자에 대한 1단계 동정, 연민을 가지시고 두 번째, 그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진료실로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에 계신 위진 교수님께서 저랑 이제 나이가 같으신 분인데 아마도 젊으셔가지고 나름 젊으셔가지고 힘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36살의 상당히 젊은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심장 맥박이 거의 멈춘 상태로 오셨는데 아주 희미하게 맥박이 있는 걸 보고 이 교수님이 77분 동안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약 8,000번 가량 CPR을 시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에크모까지 달아서 환자를 살려냈어요. 이거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는 참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불과 작은 치아 하나하나이긴 하지만 너무 손쉽게 빼고 너무 손쉽게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 뺄 때에도 이 치아를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지 끝까지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치료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치아를 살리시고 정 안 되는 순간에 환자가 요구할 때 그때 발치하실 수 있는 정말 자연치를 정말 오래오래 잘 쓰게 해주시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좀 더 임상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서 예후와 치료 계획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